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달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늘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측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서 사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교사 2명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맞지만 공무원은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청와대 정무특보 무용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퇴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예고한 새누리당 현역 의원 주호영 정무특보까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포럼이 막을 열었습니다. 한국 교육당국도 물론 참여했는데요. 교육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5월 19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여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드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한 건데요. 김종훈 기자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고요. 네, 대표적 사드 배치론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사드 배치 요청에 반색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이 상황을 보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용과 주변국에 대한 고려인데요. 통상적으로 사드를 배치국이 먼저 주장하면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전담해야 됩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데에는 무기값만 약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운용 인력과 장비 수송, 유지 관리까지 고려하면 총 비용이 4조에서 6조 원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포대 2개에서 3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2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실제 들어갈 총 비용은 8조에서 12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중 간의 격돌과 연계돼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풍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한미일, 동북아 냉전 양상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야당도 즉각 반응을 보였죠. 네, 여당의 사드 배치 공식 요청과 관련해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시 10조 원 이상의 세금과 동북아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야당의 논리가 이번엔 과연 얼마나 통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전남 지역 평당원들이 주승용 의원에 대해서 징계 청원을 냈다고요. 네, 전남 지역 평당원 60명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징계 청원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4.29 재보궐 선거 패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본분을 망각한 채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친노와 비노 프레임으로 분열과 분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징계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새정치연합 대의원과 당원들이 당원 181명의 서명을 들고 조경태 의원의 징계 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끝없이 추락하자 당원들 스스로 분란 조장자로 불리는 의원들과 분리하자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세월호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이전에 조국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소식부터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어제죠. 18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육참골단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육참골단.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말인데요. 새정치연합의 혁신안과 연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조 교수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간단히 소개하면 개파를 불문하고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하며 4선 이상의 다수 의원들은 용퇴 또는 적지 출마를 해야 하고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를 40% 이상을 실행하면서 전략공천 20에서 30%가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 중 4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혹은 적지 출마가 적시돼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원고 희생자 중에서 자살을 선택한 교감을 포함해서 12명의 교사들이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 교사 2명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국민TV가 인터뷰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단원고 국어 담당이었던 이지혜 교사도 함께 포함되는데요. 일단 짧게 정리하면 정부는 이들 2사람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니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분들은 이 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분이 아니라 국민연금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업무상 사망이니까 순직이었다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공무원은 공무상 사망, 그게 순직이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예,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사는 맞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이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2사람이 교사는 맞으나 기간제니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은 일반 노동자가 적용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를 보면 순직 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을 적용하면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씨는 일반인 신분으로 세월호에 탑승해 사망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9월이죠. 순직자 처리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교사 12명 가운데 자살한 교감과 교사 2명을 제외한 9명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순직 처리됐습니다. 예,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죽어서도 차별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규직 선생님들은 거의 9분이에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이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순직으로 됐는데 두 분 선생님이 비정규직 이제 기간제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 이유로 이제 중간에는 그 근무할 때는 정규직 선생님이나 기간제 선생님이나 근무는 똑같아요. 월급도 똑같고 호봉도 똑같은데. 그렇게 이제 학생을 구하다가 이제 사망하니까 죽어서 이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게 언제쯤 아버님
예,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순직 처리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두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구하러 내려갔다 이런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자 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이미 복지부에서 지난 3월 1차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 증언 부족으로 두 교사의 의사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지금 지난 3월에 1차 심사를 했고요. 네. 예, 1차 심사에서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의사상자를 인정한 예. 사례들을 봤을 때 네. 예,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보류를 하고 네. 뭐 학생 증언이라든지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보면 예. 어딘가에 증언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아,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일보 어제 네, 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의사자가 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교사였지만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을 구하고자 뛰어들어갔으나 증언이 없어 의사자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 무용론이 새누리당 내부와 보수 언론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 예결위원장 도전을 위한 주호영 정무특보의 사의 표명이 맞물리면서 무용론에 불을 댕기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정무특보의 사의는 그 자체로 의원 겸직의 문제를 입증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정무특보직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하면서 청와대 정무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석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수석까지 사퇴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구나 조 전 정무수석을 돕기 위해 임명된 주호영 정무특보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무특보 임명 2달여 만에 사퇴를 예고한 셈입니다. 이른바 금싸라기 보직이라 불리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지역 예산을 따내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앞서 청와대는 정무특보 겸직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무릅쓰고 현직 국회의원인 윤상현, 주호영,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주호영 정무특보까지 사퇴를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정무특보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꾸려졌던 특보단을 생각할 때 현재 정무특보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특보라는 것은 당과 청와대, 야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꾸며졌던 그런 특보단을 생각할 때 현재 정무특보들은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일방통행식 운영과 또 정무수석과의 업무 분담도 불확실한 정무특보들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보수 언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특보 소모품으로 써도 되는 자리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정권 들어 2년 3개월 만에 정무수석만 벌써 3명째 그만뒀다며 이래서야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한 사퇴를 예고한 주호영 정무특보에 대해 2달 만에 그만둘 사람에게 특보 자리는 왜 주고 금방 그만둘 사람은 왜 그 자리를 덥석 받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무특보 무용론과 함께 의원 겸직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무특보 3명을 제외하고도 현재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5명이나 되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정권 잡은 초기에 그 국회의원들을 장관을 그 겸직시키려면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게 초기보다는 후반부에 너무 많은 그 장관들을 막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황이 되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장관직에 있으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다 콩밭에 가 있는데.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 대해 나도 하세월로 갈 수는 없다며 빠른 결정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비공개 회의 결과 정무특보 겸직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4대4로 대등하게 갈린 가운데 정 의장 본인이 결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만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릴 경우 새누리당 윤상현, 주호영,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저해, 수도권 과밀화, 국토 난개발 등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된 오랜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의 편의만 봐줄 것이라는 의구심 역시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강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 구역제도,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고 오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권을 시도지사,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럴 경우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수 있고 선거철마다 개발 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제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또 수도권의 과밀, 집중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정된 그린벨트 중 현재 남아있는 면적을 보면 수도권이 42%, 비수도권이 58%입니다. 이 중 경기도가 21%임을 고려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규제 완화 효과는 경기 지역,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불법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을 세운 주민이 3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면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하기로 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이 정책을 돈 받고 도둑 풀어주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불법 창고로 훼손된 농지가 많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내 농지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애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시설과 부설 주차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난개발,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조치는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오늘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는 2015 세계 교육 포럼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 교육기관의 축제로 불리는 만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낙오자가 없는 교육을 비롯한 의제가 다뤄지는 포럼에서 한국 교육당국은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거짓말과 자화자찬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이 오늘 송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은 15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 주최로 열리는 전 세계 교육기관의 축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100여 개국 관료 1,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교육 경험을 교육이 발전을 이끈다는 주제의 특별 세션에서 알릴 계획입니다. 이 세션에서 정부는 교육을 디딤돌로 이룬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교원 노조에 대한 탄압 등이 한국 교육의 실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운동연대와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오늘 세계교육포럼이 열린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자화자찬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세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허구적인 교육의 모습을 성과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이 돼 입시만을 강요받고 이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형성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사교육 안 받으면 점수도 못 올릴 것 같고 학교 선생님으로 하는 것만으로 점수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사교육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음대 자체가 되게 경쟁률도 세고 돈도 많아야 되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해도 어차피 다 음대에서 원하는 거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돈 많은 쪽이 좋은데 가거든요.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교육 보조와 행정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등교하는 순간부터 저는 인간이 아닌걸요. 네, 이른 아침 저는 저와 같은 머리와 같은 옷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한 줄로 등교합니다. 그리고 등교 중 교사들에 의해 두발이나 복장이 규제에 걸린다 싶으면 한쪽으로 빠져서 가혹한 체벌을 받는 걸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두발 규제, 체벌, 주입식 교육, 입시 경쟁 교육 등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가끔은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교육은 자랑스럽게 소개될 만한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낙오자가 없는 교육, 여성교육 확대와 여성 권익 신장, 성보건교육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인조 잔디가 깔린 학교 운동장,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뛰놀고 넘어지는 동안 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입니다.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이곳에는 빨간색으로 된 접근 금지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는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 지난 6일 인조잔디가 깔린 전국 1037개교 운동장 중 90%가 넘는 941개에서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174개교로 16.8%를 차지했습니다. 녹색당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자 생식독성 물질입니다. 암의 경우에는 폐암하고 혈액암,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것이 이런 물질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식독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은 불임이나 유산, 그리고 이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은
대표적으로 남자아이들의 고추와 고환의 기형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뇌 발달에 영향을 줘서 IQ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로 검출된 물질은 납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납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파일에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주 원료이기 때문에 검출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충전재 고무알갱이의 폐타이어가 활용이 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검출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운동장이 안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리 기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으면 확실하게 뭐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관리에 필요한 기준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단체는 인조잔디의 유해성은 7, 8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토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2007년부터 제기됐을 뿐만 아니고 문제 제기도 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든 자기는 조사들도 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지금 2015년에 더 많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맡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진행해왔던 여태까지 사람들, 아까 그 훈장받은 그 교장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흔하게 보는 그 라일락은 지고 미스김 라일락이 꽃을 피웠습니다. 맑은 날 봄밤에 번지는 라일락 꽃향기는 취할 만합니다. 권력과 돈을 다투는 짐승들에게는 꽃향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지만 꽃이 어디 그 말을 듣나요? 무의의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흩는 뜰에서 가만히 생각하거니 사람의 향기 어디 가고 나는 이렇게 사나. (5월 19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